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료전지의 개요인데요. 연료전지. 예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언제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모르겠는데, 물에 분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H2O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제 H2와 O2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 이렇게 되죠. 맞나? 지금 화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쨌든 물에다가 이제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이제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그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었습니다. 얘를 이제 이 반응을 역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역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를 결합하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꼭 이렇게 가역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물을 이제 물에다가 H2O에다가 전기를 가했을 때 수소와 산소로 이제 분리가 된다면 분리가 되어 있던 수소와 산소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런 컨셉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그런데 연료전지의 다른 어떤 특징에는 이제 수소와 산소를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열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열을 우리는 다른 곳에 또 사용하는 것이죠. 열 이용. 네.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열을 이제 난방이나 급탕에 또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연료, 여기 잘못된 오타입니다. 이 수소입니다, 수소. 연료가 공급이 되면은 계속해서 전기와 열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연료가 왜 수소인가? 하면은, 수소는 대기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산소는 대기 중에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소가 제일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다음 많은 건 이제 산소죠. 산소를 우리는 이제 이 생명체의 호흡에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료는 이제 수소가 되는 것이죠. 수소와 수소를 계속 공급해주면은 이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이제 전기와 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뭐 규모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통도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연료인 수소를 이렇게 공급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음극 측에서 H2가 EH 플러스와 전자 두 개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 측에서는 이제 산화제,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게 되는 거죠. 이 앞에 2분의 1이라는 계수는 이제 수소와 산소의 이제 결합식을 이 전자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화제 오트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수소와 이제 양극측에 있던 전자 두 개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 전자 두 개는 전기를 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 2분의 1 O2와 EH 플러스가 결합되게 되면은 H2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H2가 EH 플러스 이
전자 두 개가 되면은 전자 두 개가 이제 양극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를 이렇게 등불을 휘어주게 전기가 흘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수소 두 개와 일로 공급됐던 산소 2분의 1개하고 두 개 붙게 되면은 예, H2O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소와 산소가 갖는 어떤 화학적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게 된다는 말이 되고요. 이제 수소와 산소를 양극과 음극에 계속 공급해서 연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가 이제 수소가 이제 플러스 이온이고요. 그 산소가 이제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극에는 이제 수소가,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생성물 자체가 H2 결국엔 전반응은 H2 플러스 O 2분의 1 O2가 결국에는 H2O가 되고 이때 전자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되는 반응물 자체가 그 반응 결과물이 이제 물이라는 거. 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깨끗하다는 어떤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는 뭡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CO2,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예,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만 계속 이제 발생을 한다면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모그와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장점이겠죠. 그리고 연소 방식보다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얻기 위해서 연료는 이제 수소를 사용한다는 어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소 방식 기술보다 효율적인 것은 다음 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료전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료전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연료 계질 장치, 리포머, 그러니까 질을 바꿔준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소를 함유한 탄화수소계 연료, 이거는 LPG와 LNG, 메탄, 석탄화가스, 메탄올 등으로부터 수소가 농후한 가스로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수소는 워낙에 폭발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수소 폭탄이라는 얘기도 있었죠. 수소가 엄청나게 이제 산소와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면은 이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바로 공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소를 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료, LPG, LNG, 메탄, 석탄화가스, 메탄올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수소를 빼내는 겁니다. 수소 농도가 높은 어떤 가스를 이제 빼내는 겁니다. 이제 연료를 여기 보면은 이제 LPG나 LNG 등등등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이 계질기에서 수소가스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연료셀 본체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연료셀 본체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음극과 양극이 나눠져 있는 이렇게 음극과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음극과 양극으로 돼서 여기 H2, O2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으로는 H2O가 이제 발생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전기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는 또 열이 발생되고요. 이 반응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전력 역시 직류입니다. 직류. 이때 발생하는 전기도 직류입니다. 직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류 전기를 우리가 가정용이나 우리가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교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20V나 또는 이제 산업용에 쓰는 380V에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얘는 뭡니까? 다 교류죠, 교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60Hz라는 1초에 60번 진동하는 60번 방향을 바꾸는 교류 전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 직류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교류로 바꿔주게 되는 인버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열을 또 이용해야 되겠죠. 연료전지 본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합니다. 폐열을 회수해서 연료 계질 장치를 예열하거나 열 병합 발전 시스템에 열을 공급하는 시스템,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트 리커버리 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이게 이제 열을 회수한다는 뜻은 반대로 이 연료전지를 또 냉각하는 어떤 이런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렇게 알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그림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연료가 뭐 천연가스, 그 다음에 메탄올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계질기에서 이제 수소가 농도가 높은 어떤 이런 가스로 이제 바꿔주게 되고요. 이제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죠. 얘가 양극으로 가고 수소가 음극으로 가면은 DC 전기가 발생되게 되고 인버터에서는 AC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거는 온수나 난방 쪽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연료를 이제 미리 예열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질기라는 것은 이제 화석연료를 수소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료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료는 이제 수소인데 이 수소를 어쨌든 수소를 발생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소를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수소 자체를 이송시키기에는 너무나 제약점이 많아요. 수소가 워낙에 폭발성도 강하고 이 수소를 기체 상태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부피가 크고 이 수소 기체를 고압 냉각을 해가지고 이제 액체 수소 상태로 운송하기에도 또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상태로 운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화석연료 상태로 운반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소로 쓸 때만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계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질기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계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황, CPP 이하, 그리고 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제어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효율을 위해서 직접화, 콤팩트화가 되는 것이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부피가 좀 작아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이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연료전지의 어떤 본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는 이제 양극에는 산소가, 음극에는 수소가 이제 이송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과 음극에서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발생한 전자가 이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흘러지게 되면서 전자는 여러분들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이동한다. 뭐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가 하는 역할은 수소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계질기에서 이제 수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 발생한 수소가 여기서 반응을 해서 이제 물이 발생하고 이때 전기를 또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산화 반응을 하는 곳을 우리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그래서 스택은 이런 판들이다. 이런 판들이 이 여러 개의 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이런 모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 필요한 시스템은 전력 변환기. 그 다음에 또 주변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전력 변환기는 말 그대로 인버터입니다.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기가 모두 직류입니다. 직류, DC.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전기이기 때문에 220V, 60Hz 또는 380V, 60Hz이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전력을 바꿔줘야 됩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 인버터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건 아답터죠. 아답터. 노트북에 있는 아답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직류를 교류로 바꿨다가 또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꾸느냐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영화 있죠. 테슬라와 에디슨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테슬라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주변 보조기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연료, 공기, 열애수 등을 위한 펌프류, 또 블로어, 공기를 불어주는 걸 말하죠. 펌프는 이제 물, 액체 이동시키는 거고, 블로어는 이제 기체죠. 기체를 이동시키는 팬 등을 말합니다. 또 뭐, 센서 등을 말하고요. 또 이런 것들 열 회수 시스템에서 어떻게 열을 회수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전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기를 이제 열 회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열 회수 시스템은 연료전지의 경우 건물에 사용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난방이나 급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효율입니다. 발전 효율은 연료전지로 공급된 연료의 열량에 대한 순발전량의 비율입니다. 발전량의 비율, 연료의 열량, 연료의 열량 뭐가 있겠습니까? 연료의 열량 예를 들어서 뭐 LNG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kcal per 큐빅미터 1큐빅미터당 한 10,000kcal 정도 이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연료의 열량이죠. 들어간 연료의 열량 대비해서 실제로 나온 발전량 얘는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라는 말은 1kW 동력을 1시간 사용한 에너지겠죠. 중요한 거는 킬로와트 단위는 동력이고 에너지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꼭 암기 1kWh는 860kcal입니다. 이게 이 등호는 아니고 거의 약 1kWh는 860kcal 정도가 된다는 거. 요거 꼭 외워두십시오. 요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1kWh가 860kcal다. 요거 꼭 그 암기를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좀 정말 중요하다. 1kWh가 860kcal 정도 된다.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발전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연료전지를 공급된 연료의 열량 kWh. 자, 얘 이제 바꿀 수 있겠죠? 네, 바꿀 수 있겠죠? LNG가 결국에 한 10,000kcal per 이제 큐빅미터 정도 되니까 이 앞에 이제 N은 이제 기체의 그 최적일 때 N을 붙여줍니다. 기체 최적 1 큐빅미터의 기체 최적이 이제 만들어내는 열량이 한 10,000kcal 정도 됩니다. 그러면 860 나눠주게 되면은 kWh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이제 연료전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발전량은 연료전지가 발전한 발전량이 있을 거고요. 이 앞에 이제 순 발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발전한 거. 발전해가지고 실제로 이 연료전지를 가동하기 위한 그 필요 전력이 있겠죠. 이 수전량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 전력을 말합니다. 필요 전력을 이제 빼준 것을 백분율 해준 것이 이제 발전 효율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열 효율은 연료전지로 공급된 열량에 대한 회수된 열량의 비율. 그래서 연료전지로 공급된 전체 연료의 열량분의 연료전지의 열 회수량, 열 kWh, 뭐 또는 뭐 분모 분자가 나 kcal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백분율을 한 게 이제 열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효율은 발전 효율과 열 효율을 합해준 것을 우리 종합 효율이라고 합니다. 종합 효율.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잠시만요.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 큐빅미터의 LNG를 공급해서 80kWh의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때 5kWh만큼은 이제 연료전지 내부에서 사용하였다면 발전 효율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분모는 연료전지에 공급된 연료전지 열량이라고 했죠. 10 큐빅미터 곱하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0,000kcal per 큐빅미터라고 했고요. 변환 계수는 아까 1 860 죄송합니다. 1 킬로와트 아워가 860 킬로칼로리라고 했으니까 변환 계수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860 킬로칼로리 분의 1 킬로와트 아워가 이제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연료전지 발전량은 80 킬로와트 아워 마이너스 5 킬로와트 아워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약분, 킬로칼로리, 약분되고 그러면은 분모는 계산기 자 계산기
10 곱하기 만 나누기 860 해주면은 116이네요. 한 116. 분모가 한 116 kWh가 이제 인풋이고요. 분자는 75 kWh 정도가 되네요. 그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또 75 나누기 116은 예, 64.6 정도 되네요. 그죠? 64.65라고 합시다. 반올림해서 그렇게 하면은 65%가 되는 것이죠. 발전 효율은 65%가 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연료전지로 공급된 연료의 열량, 그 연료가 들어간 실제 얘는 뭡니까? 연료양 양이고요. 얘는 연료의 발열량 이고 얘는 이제 변환계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가지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단위 약분하는 거. 단위를 이렇게 약분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분자에 남는 게 kWh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kWh가 된다는 거. 분자 분모가 항상 단위가 같아야만 이거 약분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에서 여기 보면은 65%가 나왔고 얘가 발전 효율이 65%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열 효율을 그럼 계산해 봅시다. 열은 아까 116kWh 정도가 라고 했죠. 그럼 연료전지의 열 회수량이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열 회수된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열량을 우리는 열 회수량을 kWh로 안 나오니까 회수된 열량이 한 2만 kcal 정도가 열 회수되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kcal 곱하기 환상계수 860 kcal 분의 1 kWh 이렇게 하면은 단위 약분 되죠. 그럼 2만을 86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23 kWh입니다. 약. 그렇게 되면은 116 kWh분의 23 kWh만 남게 되고요. 약분 되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니까 23 나누기 116 해주게 되면은 한 19.8%니까 한 20% 정도 합시다. 20% 정도가 이제 열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65, 20 더하면은 약 85% 정도가 이제 종합 효율이 되는 것이죠. 종합 효율이. 보통 보면은 실제로 뭐 85%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얘는 발전 효율과 열 효율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보다는 효율이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어드밴스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65, 85 얘만 남기고 좀 치우자. 예, 65 아까 20%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 효율을 발전 효율과 열 효율의 단순 산술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분자가
이 분자가 같기 때문에 이 산술 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발전 효율 구하는 방법, 아까 발열량, 이제 공급 열량은 연료량 곱하기, 죄송합니다. 좀 지우죠. 죄송합니다. 조금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아직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공급 열량은 연료량 곱하기 그 다음에 발열량 곱하기 변환계수이다. 여기서 변환계수는 1kWh는 860 kcal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식. 네. 연료전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종류는 이제 전해질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알칼리형, 그 다음에 인산형, 용융 탄산염형, 고체 산화물형, 고분자 전해질형, 직접 메탄올형이 있습니다. 뭐 AFC, PAFC, MCFC, SOFC, PEMFC, DMFC가 있고요. 이때 뭐 전해질은 알칼리, 인산염, 탄산염, 지르코니아, 이온교환막, 이온교환막으로 사용되고, 이때 사용하는 연료는 대부분이 다 수소인데, 얘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수소고. 작동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온도는 AFC가 85%로 제일 높고요. 또 SOFC도 8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직접 메탄올은 약 40% 정도로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출력은 10kW에서 100kW 정도, 그 다음에 100kW에서 400kW, 300에서 3MW, 1kW에서 2MW, 1kW에서 100kW, 그리고 직접 메탄올형은 1kW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적인 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kW가 얼마 정도 되는 전기냐면 1kW가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출력이죠. 출력. 아까 나왔던 킬로와트-아워는 에너지고요. 출력은 킬로와트입니다. 차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kW가 얼마 정도의 출력이냐면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가 대형이 1.5kW 정도 됩니다. 출력이. 전자레인지 큰 게 우리가 전자레인지 큰 거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을 때 한 1.5kW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힌 게 한 1500W 뭐 이렇게 적혔어요. 그 다음에 LED 램프 보통 5W 정도 됩니다. 5W. 그냥 전기를 엄청 적게 먹죠. 컴퓨터 보통 PC 파워 들어가는 거 보면은 보통 한 500W, 좀 여러분들 뭐 PC방 같은데 쓰는 그런 그 파워는 500W 뭐 정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주택에 보통 그 수전되는 전력량이 3kW 정도 됩니다. 집 한 채. 그래서 사용하는 전기의 출력이 필요한 그 전기의 출력이 한 3kW 정도 됩니다. 3kW. 그러니까 보통 알칼리형 같은 경우, AFC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하기보다 조금 넓은 거, 조금 더 큰 거.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의 전원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0kW에서 400kW, 이런 건 중형 건물,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거죠.
공장, 뭐 빌딩 이런 거겠죠. 그냥 도시형 버스 이런데 사용한다. 300kW에서 3MW 이런 거는 중대용량 전력용 아주 대형 건물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SOFC 1kW에서 한 2MW 정도 이런 거는 소중 대용량 발전에 거의 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분자 전해질형은 정지 이동 수송용에 사용된다 하는 거. 직접 메탄올형은 1kW 미만 이하 집에서도 거의 못 쓴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주 소형 이런 데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해질에 따른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면은 초소형 정밀기계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폰 이런 거 한 3W 정도. 그리고 랩탑, 노트북 이런 것들은 50W부터 뭐 한 500 전기 많이 먹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제 500W 정도를 먹는다. 소형 건물 뭐 2에서 3kW 정도. 그 다음에 70kW 규모에서는 운송. 그 다음에 메가와트급에서는 파워플랜트 발전 소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알칼라인형 연료전지 AFC인데요. 얘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연료전지 기술 중에 하나로 우주선에서 전기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주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은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에서 촉매로 다양한 값싼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의 속도로 인해 성능이 좋다. 그리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주에서 한 60% 정도 된다는 거. 그 단점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쉽게 오염이 된다는 어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작 단가가 이제 가장 낮다 하는 것이고, 이제 최초의 연료전지 선박인 하이드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하이드라. 네. 자, 그 다음에 인산형 연료전지 PAFC 고요. 전해질로 액체 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이 결합된 실리콘 탄화물 모체와 백금 촉매를 포함하는 다공성 탄소 전극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성숙한 전지 형태 중에 하나로 최초로 상업용에 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300기 이상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치형 동력원, 가만 냅두고 쓰는 걸 정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전에서 사용하지만 일부 인산형 연료전지는 도시형 버스나 어떤 대형 차량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형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보다 개질 시에 불순물에 대한 저항력이 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 시에는 85%의 효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기를 단독으로 생산할 때는 약 37에서 42% 정도밖에 효율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중량과 체적에서 다른 연료전지보다는 동력이 조금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이고 무겁기 때문에 가격이 좀 고가다. 그리고 백금 촉매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다는 말이겠죠.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입니다. MCFC인데요. 전기 발전, 그 다음에 산업, 군수용에 사용되는 이제 천연가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인산형이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보다 고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사용 효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전해질은 리튬 포타늄 탄산염으로 구성되고 약 650도까지 가열되어서 염분은 다공성 극판 사이에 이온이라 불리는 전하 입자를 전도할 수 있는 용융 상태, 녹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내부에서 계질 과정에 의해 연료전지 자체 내에서 수소로 변환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 가격이 감소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부식성 전해질은 부품의 파손과 부식을 가속화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 수명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높다면 이제 반응성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반응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 부식이 된다는 말도 되겠죠. 시스템 전체가 이제 산소와 반응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그 다음에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그래서 단단하며 비다공성 요오포나물을 이제 전해질로 사용합니다. 가장 효율이 높고 공해가 적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 평판형, 일체형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소형 시스템부터 대형 시스템까지 여러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시동이 늦기 때문에 운송형이나 소형 휴대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식 문제가 없고 고가의 촉매, 그 다음에 전해질 제어, 외부 계지기 도입 등의 단점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구성요소 대부분이 세라믹 및 내열금속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라믹은 뭐 독이죠, 독이. 예. 보통 우리 우주 왕복선 보호막도 세라믹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PEMFC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이거는 이제 소형 휴대용 전원에 우리가 사용된다고 했죠. 소형 휴대용 전원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연료전지가 이제 무겁고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치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 냅두고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제 열병합 발전으로도 사용됩니다. 요거는 이제 5kW급 연료전지 발전 장치 그림입니다. 휴대용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 시간이 그렇게 길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하이드라.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태양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양광과 이제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이제 연료전지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태양광, 낮에는 태양광을 하고 밤에는 이제 연료전지가 이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전력을 이제 공급한다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혹시 뭐 실험 장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이제 작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솔라 모듈이 출력이 1.6W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에 말했던 우리가 이만한 솔라판이 한 1m, 2m 정도 돼야 우리가 이게 보통 요즘의 효율로 400W 정도가 나오거든요. 1.6W 정도면은 진짜 조그만 이 정도 판때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와트급 몇 와트 정도밖에 어떤 나오지 않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실험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형 가스터빈과 연료전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효율을 조금 높이고 또 여기에 대한 폐열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가솔린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차, 그 다음에 메탄올 연료전지차, 가솔린 연료전지차 등의 어떤 연료 효율과 그 다음 주행 효율, 그 다음 종합 효율을 따져봤을 때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이제 가솔린 연료전지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34% 정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료전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일단은 스택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다. 지금은
킬로와트당 한 5,000불 정도 하는데 킬로와트는 한 5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이죠. 태양광 발전이 지금 전체 생산을 해서 태양광 발전이 소비가가 지금 100만 원 정도니까 1,000불 퍼 킬로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겠죠. 예. 조금 줄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 연료를 수소로 변환하는 가공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바꾼 거예요. 결국에 관건은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수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연료 공급 인프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효율 개선을 위해서 부품들의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 예를 들어서 차를 가야 되는데 연료전지가 아무리 효율이 높다 해도 그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은 자동차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시동 및 급격한 변화에 대한 응답성,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내구성과 신뢰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안전. 수소, 뭡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반응성이 매우 큰 기체고요. 수소를 가만 냅두면 얘가 거의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산소가 거의 반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조성되면은 바로 산소와 반응해서 이제 폭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으로 이 수소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죠. 수소차가 막 지나간다. 수소 생산 기지가 근처에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못 살겠다 불안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과제는 아까 했던 요 페이지, 그러니까 8페이지에 강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합 효율을 구해보는 거. 여기 요 8페이지 강의 내용대로 종합 효율, 예, 강의 내용대로 종합 효율 구해보기. 아까 뭐 있었죠. 뭐 10 큐빅미터 사용해가지고 뭐 10,000 킬로칼로리 퍼 큐빅미터다, 뭐 발열량이 이렇다, 뭐 했던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번 주 과제로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